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임시공휴일의 개천절까지 긴 연휴죠. 명절 연휴만이라도 복잡한 뉴스들에서 벗어나 좀 편안하게 연휴 즐기시라고 저희가 추석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시대의 영감. 오늘은요, 명절에 가장 분주한 사람들,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대중문화에 비친 며느리들의 변천사, 잠시 후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명절 특집 뉴스쇼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1년 넘었죠. 어쩌다 그냥 한번 건너뛰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떻게 또 부르셨어요, 저를. 그러게 말입니다. 명절만 되면 생각나는 그분 이영미 씨. 아니, 이번에는 진짜 임시공휴일까지 끼면서 꽤 긴 연휴잖아요. 길어요. 네.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전 잘 쉬어야죠. 뭐. 잘 쉬셔야죠. 주로 네. 뭐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명절 즐기세요? 저는 이제 며느리를 다 졸업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고 예. 이제는 거기로부터 아주 자유롭게 그냥 예. 성묘 정도 갔다 오고 예. 푹 리모컨 들고 쉬면 됩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그런 시간이 오기는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일 특집 할 건 하시고 네. 하시고 즐기시기를. 네, 그래야죠. 이번 명절에는 어떤 주제를 좀 다뤄볼까 논의를 하다가 대중문화 속에 그려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네. 예, 어떤 모습들인가요? 그러니까 명절은 가족, 특히 전통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하고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가족 중심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아주 오묘한 갈등과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막 분출되고 그걸 확인하고 그러는 자리여서 이때 이걸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다. 네. 뭐 꼭 5월에만 가족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상적으로는 가족은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이상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에게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요. 예. 그 상처의 가장 근원은 사실 다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아닌가요? 근원으로 네. 가보면 어린 시절부터의 상처는 특히 그렇죠. 가족으로부터의 가족이죠. 상처.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가장 친밀하게 생각한 공동체에서 제일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결국은 가족인 거죠. 어릴 때부터 형성된 거고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한 권력 관계. 우리가 사랑 그런 권력 관계 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덜 아픈 손가락도 있고 많이 아픈 손가락도 있고 맞아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네. 마음껏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이런 얘기하면 아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정색하는 어른들이 계셨는데 예, 예. 아이 무슨 말씀을 이 나이 돼 보니까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 네,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당연히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쪽은 또 그들은 그들대로의 상처가 있고 그렇죠. 그러게 마련이죠. 사실 요 사이는 좀 달라진 집들이 많습니다만 8, 90년대까지만 해도 명절에는 일가 친척 다 모이고 그렇죠. 다 모이다 보면 그 안에서 또 권력관계, 가불관계, 서열이 존재했어요. 아니 우선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야 되는 게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종갓집이어서 한 30명쯤 모였는데요. 세상에. 예. 30명쯤 모였는데 이제 그때 엄마하고 할머니가 제일 고생이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야 뭐 열외로 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정말 1년에 한 두어 번밖에 안 만나는 어른들을 다 이렇게 서열 챙겨가면서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설에는 세뱃돈이라도 받는데. 그거 안 받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였어요. 조금 나이가 먹어서 중학생쯤 되면은 약간의 이제 오전에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차례를 지내거나 그렇죠. 뭐 세배를 하거나 하고 나서 아침밥 먹고 눈치를 싹 보고 나서 후다닥 빠지죠. 젊은 애들은. 자, 젊은 애들은 빠질 수 있는데 그 권력관계 속에서 최약자, 네. 최약자는 며느리.
그렇습니다. 오늘 그 며느리 이야기에 주목하는 네, 거군요. 끝까지 빠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여자, 그러니까 가정주부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그중에서 약자는 며느리인 거죠. 예, 이 대중예술 속에는 이 며느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건데 노래, 드라마, 영화 이런 대중예술 속에서 며느리라는 소재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죠. 아유, 그럼요.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에서는 기본으로 나오는 게 가족 아니면 연애잖아요. 네. 아니면 사극이죠. 그런데 사극도 결국은 가족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족 안에서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네. 뭐 아니면 형제 관계, 그다음엔 고부 관계예요. 고부관계. 결국은 며느리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다는 것.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격해질 때 그 변화가 상당히 흥미롭다는 것. 그런 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전 상당히 기대가 돼요. 굉장히 얘기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 2부에 걸쳐서 들을 노래들은 전문가가 엄선한 곡들. 평소에는 대중매체에서 거의 듣기 어려운. 저희도 이거 찾느냐고 힘들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한 곡 한 곡 희귀한 곡들을 듣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첫 곡은 뭔가요? 우리 민요에 시집살이요라고 통칭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시집살이요? 예, 뭐 노동요 민요가,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를 통칭하는 일종의 분류 명칭인데요. 예. 시집살이요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시집살이의 고생스러움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배우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문학 교과서에 아직 시집살이요라고 실려 있는 문학 교과서들이 꽤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 그래요? 네, 네. 아주 전국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집 가서 고생하던 옛날 여자들의 이야기고 예. 아주 좀 센 발언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부드러운 발언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막 욕하는 시집살이요. 네. 막 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시집 식구들을 하나씩 거론하는 게 특징이에요. 야. 뭐 같은 시아버지, 뭐 네. 같은 뭐 시누이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렇죠. 뒤에서 노래로 푸는 거네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거긴 물론 이제 시어머니도 끼고 다 꼈겠지만 노래로 부른다는 데야. 그냥 끼리끼리 웃고 넘어가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겠죠. 예, 예. 근데 이런 시집살이요를 바탕으로 1970년대에 어니언스가 지은 노래가 짤막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며느리예요. 아, 제목이 그냥 며느리예요. 네, 며느리예요. 듣고 근데 오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 꽝이나 잡았으면 살찐 날개 쪽은 시험 하나 들였으면 힐끔 보는 눈 쪽일 랑시야 방을 들였으면 우 뚜루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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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거둔 종아리랑 시동생을 주었으면 쇠톱 같은 주둥이랑 시누이나 주었으면 우 뚜루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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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꿩이나 꿩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꿩을 한 마리 잡아서 네. 뭐 어느 부분은 시아버지들이고 어느 부분은 시어머니들이고 어느 부분은 시동생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시집살이요 중에서 굉장히 온건하고 착한 버전이고요. 아. 굉장히 많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막 힘들게 해갖고 겨우겨우 밭일하고 들어왔는데 시아버지라고 얼굴 빼쪽 내밀고서 벌써 들어오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착한 버전 시집살이요. 어니언스의 며느리 듣고 오셨습니다. 뉴스쇼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대중예술 속에 비친 며느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볼 텐데요. 네. 1900년대 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말 뭐 구박받는 약자 중에 약자. 20세기 초반부터 1950년대까지 신파극의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며느리였어요. 네. 저는 아예 이제 이 부류를 며느리 순환담 이렇게 그냥 명명을 했어요. 분류해서 하도 많으니까 이런 종류의 작품들이. 예. 근데 그런 며느리 순환담 신파적인 작품의 가장 꼭대기에 놓인 거는
일본 작품이에요. 일본 작품이 번안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12년에 소설로 혹은 연극으로 번안된 불여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형이고 그게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 이야기로 덧붙여지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네. 불여귀 내용 이거예요. 게모스라에서 혼자 자라난 굉장히 불쌍한 여주인공이 있어요. 네. 군인 장교한테 꽤 괜찮은 집에 시집을 가요. 근데 군인이잖아요, 남편이. 예, 그러니까 예. 일 때문에 자꾸 집을 비워요. 뭐 무슨 전쟁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만 있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이건 뭐 순서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는 또 아파요. 폐결핵에 걸려서 내쫓겨요. 아이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또 병 걸렸다고 내쫓아내요. 옛날엔 다 그랬죠. 칠거주약 중에 하나가 아프면 내쫓을 수 있어요. 허허. 진짜 희한하죠. 그러네요. 지금. 예. 그리고 뒤늦게 이제 남편이 찾아와요. 근데 며느리는 불쌍하게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아주 신파적인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심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굉장히 흔해요.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얘기로도요. 뭐 지금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열렬한 연애를 남녀가 하는데 네. 시부모가 반대해가지고 맨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이제 만나요. 만나서 음료수를 얼굴에 확 붓는다. 그래, 그렇죠. 요즘 그게 이제 아니면은 이제 시집 가서는 김치를 던진다. 그런 흔하게 본 장면이죠. 예. 사랑과 전쟁에서 늘 나오는 아침 드라마의 고정적인 장면.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열렬한 연애를 하다가 시부모 반대가 있다는 것도 예비 며느리 예비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1936년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그 동양극장이라는 우리나라 극장 하나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한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니까 안 될만 하면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들어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그 홍도야 우지 마라 있잖아요. 알죠. 예, 그게 이 얘기예요. 이 극에서 나온 겁니까? 네,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주제가 중에 하나가 홍도야 우지 마라인데요. 홍도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네. 홍도는 기생 출신이에요. 오빠를 고시 공부시키려고 기생이 자진해서 된 거고요. 네. 거기서 오빠 친구인 부잣집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핍박을 하죠. 결국은 남편이 꼭 그럴 땐 없어요. 에, 또 어디 남편은 갔어, 뭐 또? 꼭 없어. 북경으로 뭐 공부를 하러 가요. 이제 그 틈을 타서 간통의 죄를 뒤집어 쓰고 쫓겨납니다. 이 여자가. 이번에도. 그리고 이제 거의 미친 상태가 돼서 애까지 낳거든요. 예. 근데 애 두고 이제 몸만 쫓겨나는 거죠. 거의 광난 상태가 돼요. 근데 남편도 자기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 아내를 맞는 약혼식 자리에 이제 이 여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거의 미친 상태가 돼가지고 그 새 약혼자를 찔러 죽여요, 칼로. 진짜 비극이네요. 예, 그리고 검사가 된 오빠한테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친오빠가 또 검사가 됐어요. 그렇죠. 하필 고시 또- 공부해서 뒷바라지 해가고 검사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 친오빠가 잡아가요 또 하필.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렇게 꼬이고 꼬인 이야기들은 신파위의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수많은 여자들이 이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거기에 그 삽입된 곡, 그 유명한 홍도야 우지 마라를 듣고 갈까요? 네, 1939년에 이 연극이 워낙 히트를 해서 3년 만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던 두 곡 중에 하나입니다. 유성기 음원으로 찾았어요. 애초에 녹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여러분들이 다시 부르기도 했고 나중에는 무슨 드라마에도 삽입이 돼가지고 뭐 굉장히 인기도 끌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버전 가장 첫 버전입니다. 와, 여러분 유성기 돌아갑니다. 찌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운명의 승수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안내에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사랑에는 구름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홍도야 우지 마라 유성기 음원 버전을 저희가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세상에 유성기라고 하면 그럼 이게 이제 LP하고도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LP는 33과 3분의 1 회전이고요. 아. 그래서 롱 플레이가 LP예요. 아. 옛날에 거가 이제 유성기 음반들이 대부분 그게 스탠다드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78회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사람 손으로. 예, 유성기 혹은 추금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추금기가 전축이에요. 우리 왜 전축이란 말 쓰잖아요. 전축, 예, LP. 그거 그렇지. 예, 그게 바로 이제 전기 추금기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유성기 버전 손으로 돌려서 듣는 그 버전으로 지금 들으신 겁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1930년대 초에 며느리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거는 핍박받던 며느리가 결국은 기차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는 아주 정말 비극적인 작품이죠. 58년에 이 작품이 영화화되기도 했어요. 예. 연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49년에 청춘행로 혹은 촌색시라고 제목이 붙은 작품도 있고 이 촌색시는 58년에 다시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집안이 가난한 며느리다 혹은 시골 출신이어서 좀 촌스럽다. 그런 이유로 구박을 받다가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뭐 우물에 몸을 던지거나 철로에 몸을 던지거나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진짜 이렇게 고생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예, 그냥 뭐 꼭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구박받는 딸 혹은 성적 착취당하는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미혼 뭐 이런 얘기는 이것 빼면 아마 한국의 영화 드라마의 한 3분의 1은 못할걸요? 3분의 2는 못할 거. 거의 그럴 거예요. 예. 지금 1900년대 초부터 1950년대까지의 며느리상을 우선 좀 짚어봤는데 자, 근데 왜 그렇게 당시 예술 작품들은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핍박받는 설정으로 그렸습니까?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냥 별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가난하거나 친정에 자기를 도와줄 힘 있는 어른이 없거나 혹은 고하거나 젊은 오빠만 있거나 그러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없는 거죠. 남편은 꼭 집을 비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부모하고 시부모한테 완벽하게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권력관계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며느리의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못된 시어머니와 그냥 불쌍한 여자 혹은 못된 며느리 간의 부딪힘 이런 게 아니라 권력관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력 구조의 문제다. 네. 거기서 기인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190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며느리상을 들여다봤다면 한국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며느리상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대중예술 속에서? 조금은 있는데요. 그냥 핍박받는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기본은 가요. 여전히. 예, 여전히 기본은 가요. 그 얘기는 뭐냐 잘 팔리는 거고요.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사회가 좀 보수화되거나 우울해질 때 이런 캐릭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사회가 보수화될 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들 것 같잖아요. 예. 60년대 초반에 조금 줄어들다가 60년대 후반이 돼서 사회가 보수화가 되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좀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파극에서는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뭐 여전하단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로서 민며느리라는 작품도 있고요. 네. 1964년 작품인데 이거는 당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런 작품, 그런 설정을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1970년에 텔레비전 드라마 아씨. 그리고 72년에 여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로. 이거는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를 그러니까 민며느리는 조선시대고 아시나 여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쭉 내려오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며느리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요즘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저거 맨날 우려먹냐 이딴 소리가 나오니까 아예 옛날로 갖고 가면 옛날엔 이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그래 맞아 옛날 시어머니들은 저랬어 이제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보는 그런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쭉 나열하신 극들 중에서 드라마 중에서
특히 여로. 네. 요거는 보니까 197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 겨우 8개월밖에 안 한 드라마인데 네. 여태껏 회자될 만큼 유명해요. 아시도 그렇죠. 뭐 한 1년 했어요. 아시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로가 더 강렬하게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는요. 아시는 TBC 동양방송 작품이어서 예. 서울하고 부산밖에 안 나와요. 동양방송이. 근데 이제 그거가 워낙 성공을 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KBS에서 여로를 했어요. 아시를 이건- 벤치마킹한 게 여로예요? 네, 여로예요. 그 여로가 영국 캐릭터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소쩍궁 아니고요. 영구가 부르는 노래가 그 당시에는 소쩍궁이 아니에요. 짝꿍 그거 소쩍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저 심영래 씨 연구고요. 그거 말고 봄은 왔네 봄이와 하는 처녀 총각을 맨날 부르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 소쩍궁은 그 기계충머리한 그 연구 캐릭터를 옮겨받은 심영래 씨 버전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아시하고 여로는 약간 뭐랄까 복고적 향수 같은 걸 자극하는 작품이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고생을 했어. 이거 참 안 좋은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묘한 향수가 있는 그런 가부장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좀 한편으로 보자면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이런 작가는 중년의 남성 작가들 작품이에요. 남성 작가들. 네. 그래도 1900년대 초중반하고 조금 달라진 점을 찾자면 뭐예요? 일제 때는 대부분 며느리가 죽고 끝나요. 죽으면서 끝나요? 네. 근데 아시하고 여로는요. 그 구박받던 며느리가 그 힘든 시절을 몇십 년을 버텨와요. 버텨요. 버티고서 그 집안의 중심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끝내요. 그게 다른 거. 핍박받고 뭐 고생하고 이건 똑같은데 네. 그대로 뭐 잡혀가거나 죽거나 비극으로 끝나느냐 네,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결국은 버텨내서 버텨내요. 집안의 기둥이 되느냐. 네, 여로에서는 정말 그 부잣집이 쫄딱 망해요. 전쟁 때까지. 일제 말기 거치고 전쟁 끝나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데 이 며느리는 일찌감치 쫓겨났거든요. 근데 정말 돈을 벌어가지고 식당을 해갖고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다 만나가지고 그 시댁 식구들 다 안고 옛날 고향으로 가서 그 땅을 사요. 여장부네 여장부. 네. 그리고 아시에서는 뭐 무슨 남편 바람 피우고 남편이 또 새 애 데리고 오고 자기는 아이도 못 낳았어요. 근데 그들을 다 자기 자식으로 껴안고 살아서 파파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70년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집안에 정말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남아요. 아씨가. 그게 달라진 점.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란 소리죠. 결국은. 아니 조금 전에 남성 작가가 줄을 잃었다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뭐 그 당시에 여성들한테는 배움의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 작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여성 작가라고 하는 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드라마 작가는 더더욱 없었어요. 정말 소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박받는 며느리 이야기를 쓸 만한 여자 작가가 많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소설 쪽으로 가면 그래도 여성 작가가 60년대 조금은 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시대 여성 작가의 대중소설들 뭐 이제 뭐 본격 소설 말고 며느리로서의 고민이 별로 없어요. 여성 작가인데도. 네. 그러니까 가족 내 고민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핵심이 고부 갈등이라기보다는 부부 갈등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부 갈등이 없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 문제만 어떻게 되면 난 버티고 살 수 있어. 고부 갈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큰 갈등 요소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갈등인데 뻔해요. 미혼의 여자는 맨날 남친이 그 혼전 동침하자 그래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계속 고민해요. 이거 언제적 얘기지 이게 지금? 60년대 얘기예요. 60년대. 네네. 그런 거 그리고 결혼 후에 가장 고민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예요. 별별 바람을 다 피워요. 뭐 자기 친구하고도 바람 피우고 뭐 그러니까 며느리로서의 고민은 훨씬 뒤로 밀려 있어요. 뭐 남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그럼 노래 한 곡을 좀 들어볼까요? 네.
대중가요에는 사실 바람둥이 남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역시 민요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민요에 이런 얘기가 많은 이유는 시집살이 얘기나 이런 게 많은 이유는요. 검열이 없어서 그래요. 민요는 검열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민요를 바탕으로 1970년대 초반에 만든 진주난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서유석이 불렀고요. 나중에 80년대 대학가에서 진주남봉가라는 이름으로 꽤 널리 불려졌던 민중가요처럼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민요를 바탕으로 한 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살이 3년 만에 목을 메고 죽었단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 얘야가 며느라가 진주난군 오신다니 진주터에 빨래 가자. 진주터에 빨래 가니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백말 타고 못 본 듯이 지나간다. 검은 빨래 검게 빨고 흰 빨래는 희게 빨아. 집이라고 찾아오니 웃음판이 한참일세. 시어머니 하시는 말 얘야가 며느라가 진주난군 오셨으니 사랑방에 건너가자. 사랑방에 건너가니 기생처불 옆에 끼고 웃음판이 한참일세. 건너방에 예, 서유석의 목소리로 진주난군 듣고 오셨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오늘은 며느리 편 듣고 계십니다. 1970년대로 가볼까요? 네. 1970년대라고 하면 이제 청년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던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대중문화 속 며느리 모습은 변화가 이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젊은 감각의 며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예. 대중가요에서는 청년 창작자들이 빨리 유입될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노래 짓는 건 쉽잖아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쯤 되면은 이게 제작이 굉장히 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젊은 작가가 빨리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캐릭터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젊은 감각으로 주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에서 약간 변화는 있는데 뭐 이런 정도예요. 1968년에 유호 작가의 텔레비전 드라마 파란 눈의 며느리 그리고 1970년에 딸 이런 작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파란 눈의 며느리는 뭐 외국인 며느리예요? 네. 아, 유학을 그래요? 갔다가 손주가 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집이에요. 예. 손주가 갑자기 파란 눈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와.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굉장한 갈등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적으로 하던 미국인 그렇죠. 여자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의 그런 문화 충돌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해결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한국 여자들보다도 순종적으로 시할머니를 잘 모시면서 살아요. 그렇게 또 화합이 되는군요. 네, 그렇게 결국. 끝나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딸은 좀 더 현실적이죠. 이렇게 코미디는 아닌데요. 1970년대 작품 딸. 네, 1970년 딸. 그러니까 TBC에서 1970년에 한 번 아씨가 인기도 끌었고 딸도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런 해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직장 생활까지 멀쩡하게 하고 대학 다니고 중퇴까지 한 여자예요. 네. 그러다가 연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시댁은 어떤 집이냐면 남편은 번듯해요. 노주현 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훤한 남편입니까? 근데 시집은 괴팍한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줄줄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어떤 정도냐 하면요. 그 시할머니가 그 중년이 된 며느리하고 손녀딸한테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 시대잖아요. 예. 여대생 손녀딸한테 버선 신고 긴 치마 입고 학교에 가라고 하는 시할머니예요. 예. 그리고 시어머니가 쪽머리를 아직도 못 풀어요. 쪽을 자르지 못하게 그런 하는 집안. 거예요. 예,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시집 갈 때까지가 한 3분의 2 얘기고요. 네. 그 마지막 부분이 거기 가서 적응하는 얘기인데 흥미로운 거는 이 신세대 며느리, 청년문화 시대의 며느리가 들어가서 당연히 시댁 식구는 탐탁치 않게 여길 거 아니에요. 이제 텃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살아요. 물론 당연히 한복 입고 버선 신고 살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역시 들어가서 잘 적응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네, 거죠. 그냥 적응 정도가 아니에요. 현명하게 적응을 하는데 시할머니를 하고 잘 지내요. 네. 그래서 시할머니를 설득해서 시어머니가 쪽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해줘요. 약간의 변화는 있네요. 그렇죠.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이에요. 부딪히지 않는 방법. 자신이 그러니까 긴 치마를 입음으로써 조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렇죠. 시할머니를 설득함으로써. 야. 저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지만 시집 오니까 다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수 있어요. 좀 자르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시누이도 미니스커트까지는 아니지만 버선은 양말로 좀 바꾸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1900년대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70년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변화가 정말 힘들어. 0.5mm. 이게 언제쯤 어느 시절쯤 가면은 확 변화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시점에 일부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TBC에서 1970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딸의 주제가를 들으면서 일부를 마칠 텐데요. 먼저 광고 들으시고요. 노래로 이어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며느리 편 1부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박은경의 딸 들으시면서 저는 2부로 가 있겠습니다. 어렸을 적엔 솟구절만 하느라고 해치는 줄 몰랐네. 학교 시절엔 친구들과 노느라고 날 가는 줄 몰랐네. 여자의 가는 길 어머니 오신 길 나도 그 길을 가야만 할 텐데 산 넘어 저 산 넘어 행복이 엄마에게는 착한 딸이 되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나 좋은 엄마 되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가는 길 어머니 오신 길 나도 그 길을 가야만 할 텐데 산 넘어 저 산 넘어 행복이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2부 출발합니다. 시대의 영감을 받은 대중예술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 특집
시대 영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중예술 속의 단골 소재인 며느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 이 시대에 따른 변천사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1부에서 1970년대까지 달려가다가 입으로 넘어왔어요. 잠시 후에 70년대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며느리 편. 70년대 이야기를 하다가 입으로 넘어왔어요. 이영미 선생님. 70년대에 한 0.5mm 정도 변화가 있다. 며느리가 들어가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 며느리로 들어가서 순응하면서 아주 살짝 시댁을 바꾸는 것까지 왔거든요. 진취까지도 아니고 어쨌든 세대가 바뀌어갖고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니스커트 입고 연애도 막 자유롭게 하는 여자가 시집을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정말 뭐 중년 남성 작가들은 이렇게 쓰는 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중파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신파적인 얘기를 해서 며느리를 불행하게 끝나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결국은 버티고 수십 년 버티면은 어쨌든 집안의 중심으로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끝내거나 그게 이제 아시아 여러고 신세대 며느리 청년문화 시대 며느리가 미니스커트 입고 시집을 왔어 그러면 그래도 시집 왔으니까 잘 시할머니 모시고 잘 살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이제 중년 남성 작가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게 그 드라마 작가계의 데모 김수현 선생. 김수현 씨가 첫 등장한 게 70년대 아니에요? 68년에 라디오 드라마로 등장을 했는데요. 70년대 김수현은 지금 같은 데모가 아니라 신예. 그것도 아주 튀는 신예였어요. 어떻게 작품을 저렇게 쓸까. 그래서 맨날 욕먹어요. 비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네, 비윤리적이라고 욕먹고 그러면 그 다음 해쯤은 약간 얌전한 작품을 써요. 욕먹고 나면? 상타요. 그 다음에는 약간 비윤리적인 거 써요. 그리고 또 욕먹으면 그 다음에 약간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김수현 작가 그 파격적인 신예 김수현 작가가 그린 드라마 속의 며느리상은 어땠을지 저는 그 궁금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신부일기란 작품인데요. 1975년 MBC TV 작품입니다. 그거하고 제가 주목하는 작품이 76년에 TBC에 40대 초반의 남성 작가. 아까 김수현 작가는 30대였거든요. 그 당시 70년대면은. 근데 그보다 조금 위에 남지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결혼행진곡이라는 정말 인기를 끈 작품이 있었습니다. 약간 다른 면모가 있어요. 이게 확실히 여성이어서 여성 작가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신부일기는 이런 거예요. 시골 출신의 고졸의 여주인공. 이 김자옥 씨가 맡았어요. 김자옥 씨가? 예. 서울의 중산층 집에 시집을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대학 가서 판사를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자예요. 판사? 네, 발랄해요. 아주. 근데 이제 임신하고 쌍둥이 낳았으니까 당연히 꿈이 좀 중단되죠. 근데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면서 대학에 진학해서 여대생 주부 엄마로 살아요. 여대생 주부 엄마. 그래서 결국 판사가 됐어요, 못 됐어요?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판사까지 되진 못했지만. 그렇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판사의 꿈을 놓지 않았다는 것까지 왔네요. 심지어 대학생이 되는. 결혼을 하고서 대학에 붙어서 대학 다니고 애 키우고 이루고 사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해 온갖 방송 관련 상을 휩쓸었어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판사가 된 것도 아니고 판사의 꿈을 가진 며느리라는 정도만으로도 온갖 상을 휩쓸고 엄청난 화제가 되고 파격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건전한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당시로 지금으로 봐도 쉽지는 않은 얘기잖아요. 쌍둥이 낳고 이게 다시 시작.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결혼행진곡은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이거는 여주인공이 이제 송세미 씨였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좀 자유로운 집안에서 그리고 살다가 홀 시어머니의 시동생 줄줄이 있는 집으로 시집을 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결혼은 그냥 당연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되게 고민해요, 이 여자가. 결혼할지 안 할지? 네, 결혼 정년기에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이 먹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아. 근데 어쨌든 하기는 해요. 예, 예. 남자 착해요. 박근영 씨예요, 남편은. 박근영 씨. 예, 그러니까 다소곳한 착한 며느리로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집안에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시동생. 남자 시동생이 한진희 씨예요. 젊은 시절의 한진희 씨. 네, 네. 생각하세요. 시골 여자 안옥희 씨가 맡았었는데요. 시골 여자 하나를 임신시키고 나서 이제 무책임하게 굴어요. 아, 그러니까 시동생이 버리려고 말썽쟁이였구나. 해요. 네, 말썽쟁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찍어놓은 며느리감이 있어요. 둘째 며느리감이 아주 청순하고 교양 있는 며느리감이 있는데 그게 장미희 씨예요. 아. 정말 신예때의 장미희 씨. 예. 이게 장미희 씨가 얼마나 고상하냐면요. 장미희 씨가 딱 나오는 장면에서 늘 이게 취향이 그거예요. 메조소프라노 김청자가 부르는 네. 비목을 다 틀어놓고 감상을 해요. 그 느낌이구나. 예, 예. 이것 때문에 비목이 떴어요. 그리고 이 김청자의 비목이 어마어마하게 음반이 팔렸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드라마 때문에 대박 히트를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큰 며느리가 보기에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물론 장미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 감이 그건 네. 아닌데 아니 결혼하고 임신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골 출신 미혼모를 적극적으로 도와요. 시어머니 몰래. 큰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이렇게 저 여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그렇죠. 시어머니 몰래 돕고 예. 결국은 결혼까지 성공시켜요.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났어요. 네. 이거는 상당히 진취적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변화가 예, 있는 건데요. 예. 근데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어머니하고 크게 대서거나 갈등이 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온순한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못 보겠어. 이 정도까지는 되는 거죠. 이건 내가 도와야 되겠어. 야, 여러분 1970년대 그러니까 두 명의 여성 작가 김수현과 남지현 네. 두 사람의 작품에서의 그 며느리상의 약간의 변화, 변화. 네. 저는 느껴져요. 그게 그럼요. 느껴져요. 자, 70년대까지 왔다면 그러니까 70년대가 청년 문화의 등장과 함께 살짝 판의 흔들림이 있었다면 80년대 지나서 90년대로 가면 또 한 번의 변화가 신인류 있죠. X세대의 등장.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좀 강렬한 변화가 있잖아요. 70년대 청년 문화 그 말이 등장하는 것도 결국 그 기성세대가 보기엔 쟤네들 진짜 이상한 놈들이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90년대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세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서태지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대중예술에서는 상당히 드라마가 달라지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우선 부모가 드라마에 별로 없어요. 부모가 아예 등장을 잘 안 해요. 있어도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부모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만함이 드라마에 녹아나는 거죠. 예컨대 질투 같은 작품에서 보면은요. 네, 예. 그 최진실 씨 주인공이잖아요. 예.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 소설가예요. 작가예요. 근데 엄마가 담배도 피워요. 집에서도 그냥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런 작가예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왜 뭐 보수적이거나 무슨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그냥 지네끼리 좋으면 그게 끝인 거지. 상당히 많은 작품에서 부모라고 하는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대 간의 갈등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많이 달라졌네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예,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 아니면 부모의 존재가 그냥 소거돼 버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90년대 X세대에 등장하면 사실 저는 떠오르는 상징적인 캐릭터들이 있어요. 하나는 서태지와 아이들, 네. 또 하나는 남자 같은 여자 신은경. 네. 제 머릿속에 또 하나는 이병헌과 김원준으로 상징되는 화장품 광고가 있었어요. 남자도 이제 화장품 바른다.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꽃을 든 남자 이런 꽃을 것들 든 남자. 그렇죠. 신비주의 광고의 대명사 20살의 TTL. 이런 게 이제 X세대를 상징하는 그 시대의 엄청난 변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92년, 94년 뭐 이런 작품들이거든요. 91년, 91년부터 92년까지 사랑이 뭐길래가 정말 대박 히트를 하잖아요. 이게 또 이제 김수원 씨 작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발이. 네, 대발이 나오는 거기에 며느리가 등장하죠. 하이라 씨, 그렇죠. 대발이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최민수, 하이라 커플.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이라 씨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자주 하고 개방적인 집이고 네. 거기서 뭐 아버지가 이렇게 숟가락도 놓고 밥상에다가 이렇게 설거지까지는 아니지만 행주로 훔치기도 하고 이러는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있기는 하지만 전업주부 엄마 윤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시할머니와 시이모까지 네. 3명의 노인을 모시고 살긴 하지만 그런 집이에요. 굉장히 수평적인 가족. 비교적 그래요. 예. 아메리칸 스타일. 네. 예. 그리고 하이라는 법대 대학원생이에요. 법대 여자 법대 대학원생도 이게 흔치 않은 설정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최민수 씨는 한옥집에서 살고 네. 이제 아버지 밑에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분위기. 그렇죠. 대발이 아버지 밑에. 아예 그 집은 밥상도 따로 차리지 않았어요? 밥상도 따로 써요. 남녀 밥상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집 장남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죠. 엄마가 하이라 씨 엄마 윤여정 씨가 펄펄 뛰죠. 너 꼭 쟤랑 결혼해야 되겠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박력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러고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집에서 별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남녀 차별 같은 게 별로 없는 집이어서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몰랐어요. 세 세대가. 그냥 반대한테 끌렸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쑥 하고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거기 가서 물론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며느리한테 난리를 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 여자도 들어가서 약간 순해지기는 하죠. 한복도 입고 뭐 네. 신혼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종종 입 바른 소리를 해요. 예컨대 밥상을 처음에 딱 보고 아니 저기 남자 밥상 여자 밥상이 아니라 서열대로 앉으면은 어머님이 저쪽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어머님 아버님 겸상하시고 이제 남편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며느리가 며느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이 법칙을 흔들어버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예요. 이순재 씨가. 예. 아니면은 그 화장실이 아직도 푸세식이에요. 네. 한옥집이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며느리는 또 변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시아버지하고 변비 며느리가 푸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다퉈야 되니까요. 결국은 이 며느리 때문에 시아버지가 화장실을 개선해요. 맞아. 결국은 개선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화가 나니까 어떤 때 이제 최민수가 무릎 꿇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한테 흉내를 내요. 근데 그거 못해요. 엄청나게 거부감을 가져요. 근데 이 대목에서 시어머니인 그 김혜자 씨가 되게 묘해요. 어땠죠? 어떤 대목에서는 이제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 노릇을 하다가도 어떤 대목에서는 너 무릎 꿇는 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못했던 것을 며느리가 해주는 데서의 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도 네. 또 본인은 그렇게 못하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묘한 네. 이질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여성으로서의 연대 의식과 근데 고부 갈등이 묘하게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은 맨날 자기가 부르짖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근데 네. 자기가 얘기할 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며느리 때문에 이거를 하다니 이거 굉장히 막 약이 오른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때 저는 생각이 나요. 굉장한 인기였고 그렇죠. 시청률 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했어요. 네.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였고 이 드라마가 저는 사실은 문화도 바꾼 것 같아요. 크게 바꾸지는 상당한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요 시기가 뭔가 변화하는 시기라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비슷한 시기에 드라마 아들과 딸 굉장히 진지한 드라마였죠. 근데 여자와 남자의 갈등 이야기들이 이렇게 싹 솟아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정말 대박이 났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삽입곡이에요. 이건 네. 주제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국환 씨가 자신의 앨범을 냈는데 타타타를 냈는데 별로 뜨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노래 때문에 떴어요. 김수현 작가가 이 곡을 듣고 야 이거다. 시어머니 김혜자 씨가 울적할 때마다 듣는 노래. 그렇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듣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대박이 났습니다. 듣고 오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어허
않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거를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덕이잖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어허허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거는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덕이다소 예, 1992
92년에 나왔던 곡들입니다. 김국환의 타타타, 유승범의 질투까지 이어서 들으셨어요. 이때 이 두 곡은 진짜 라디오 틀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리 걸어가면 길거리 나오고. 가면 길보드에서 나오고. 그 드라마 질투를 골라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 전에 여성의 그렇죠. 모습 그 예.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의 그 질투가 92년에 트렌디 드라마를 연 작품이었고요. 네. 영화에서는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이 그 인기를 끌었거든요. 음. 최민수 씨하고 심혜진 씨가 나오는 맞아요. 작품이에요. 맞아요. 둘 다 뭐냐면 고학력의 여자예요. 네. 그리고 남자 찜쪄먹게 일 잘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별로 꿀릴 게 없어요. 배울 거 다 배웠고 네. 나도 입사시험 다 제대로 봐서 들어가고 돈도 벌고 이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연애를 할 때 그렇게 무슨 남자한테 찔찔 매거나 이런 식의 여자의 모습이 아닌 예. 완전히 다른 신세대 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아들과 딸이란 네. 드라마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 비슷한 시기 사랑이 네. 뭐길래가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굉장히 비슷한 거죠? 시기예요. 아들과 딸은 92년부터 93년, 사랑이 뭐길래는 91년부터 92년이에요. 예. 결국 이 두 개를 보고 나면은 사실 아들과 딸은 며느리 얘기도 아니고요.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쌍둥이 딸 이제 김희애 씨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거의 맞아요. 자식 취급도 못 받는 거죠. 엄마한테. 그 아들은 최수종 씨였죠. 최수종 씨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공부도 잘하고 훨씬 더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며느리 순환담은 그때는 그냥 나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92년 정도에 오면은 이게 남녀의 문제 혹은 가부장제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드라마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변화입니다. 가부장제가 문제라는 인식까지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1990년대에는 더 이상 시집살이하는 드라마는 사라진 건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시집살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바람이 불 때는 뭔가 진취적인 게 확 올라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사회가 보수적으로 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며느리 얘기가 올라온다. 현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X세대 바람은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확 올라오다가 예. 몇 년 지나면 살짝 꺾이죠. 그 꺾일 때쯤 나온 드라마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대 그리고 나 이것도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김정수 씨 작품. 엄청났죠. 네, 김정수 작가 작품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최진실 씨예요. 최진실 씨가 나오고 이때 최보람 씨도 맞아요. 나왔던 시아버지예요. 것 같고 박상원 씨. 박상원 씨가 남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뭡니까? 질투를 비롯해서 90년대 트렌디 드라마의 대표적인 여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아주 보수적인 집안의 문화가 아주 다른 집안으로 결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하자면 이런 설정인 거예요. 아하. 근데 박상원 씨는 어떤 캐릭터냐 하면 개천용이에요. 시골 어촌 서민이고요. 네. 그야말로 뭐 지금은 번듯하게 서울 은행에서 사내 커플로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방 하나 얻어줄 돈이 없는 시아버지가 최불암 씨인데 평생 어부로 사는 그리고 이제 줄줄이 시동생 시누이들이 그냥 문제거리들이 줄줄이 있는데 결혼과 함께 서울로 갑자기 와가지고 신혼집에 복닥복닥거리고 사는 대가족이 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이 남자와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와서 보니까 대가족을 거느리는 아니지 그 안에 있는 며느리가 되어버린 그런 설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70년대 후반의 결혼행진곡하고 상당히 비슷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극단적이죠.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큰 시동생이 차인표 씨거든요. 네. 결혼행진곡의 한지인 씨하고 아주 비슷한 캐릭터예요. 아까 그 말썽쟁이. 네, 말썽쟁이. 시동생. 예. 이 말썽쟁이가 또 이제 여자 하나를 임신시키고서 똑같은 예, 설정이네요. 똑같아요. 차버리려고 그래요. 결국 결말도 비슷해요. 최진실 씨가 그 애인이 김지영 씨거든요. 네. 김지영 씨의 출산을 돕고 결국은 보호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시켜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거요? 이 사건 한복판에서 최진실 씨가 이제 가끔 친정으로 가요. 네. 친정에 가서 이제 친정 엄마가 김혜자 씨였거든요. 막 울면서 분노를 하면서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여성 운동할 걸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진실이 펑펑 운다. 그러니까 네.
배울 만큼 배운 며느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펑펑 우는 장면. 네.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크네요. 게다가 나 여성운동 할 걸 그랬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가부장제의 문제고 이렇게 남녀가 다른 줄 몰랐다. 내가 옛날에 친정했을 땐 그럴 줄 몰랐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여자는 인간 취급도 못 받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임신시키고 차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그 얘기는 며느리들은 변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2000년을 넘어가고 90년대가 되고 뭐 X세대가 등장하고 2000년을 넘어가도 여자들은 변했어요. 젊은 여자들이. 네. 근데 가부장제가 하나도 변할 기미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고학력의 직장 여성도 대가족 며느리가 되면 그냥 꼼짝없이 전기밥통하고 빨랫감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대 그리고 내가 딱 그거예요. 그냥 막 출근해야 되는데 뭐 막 바쁘고 있고 뭐 네. 빨래 때문에 난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남편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아주 교양 있고 고상해요. 네. 근데 거기 들어온 저학력의 며느리는 가사노동만 뼈 빠지게 할 뿐 완전히 무시당해요. 그게 2000년에 나온 원미경 씨가 등장했던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네. 아줌마 기억나네요. 근데 이게 똑같이 등장하잖아요. 2023년에 닥터 차정숙이 딱 이거잖아요. 네, 번듯한 집안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얼마나 고상해요. 사실 아하.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은 부잣집 시어머니인데 막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아줌마에서 보면은 시어머니가 맨날 그림 그려요. 맞아요. 근데 자기 며느리는 완전히 뼈 빠지게 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 자, 부지런히 달려서 1990년대를 마무리했는데요. 아까 선생님 저 그대 그리고나 얘기하실 때 네. 제가 번뜩 떠오른 그 주제가가 있었어요. 아, 네네. 연주곡이죠. 파란 바다에 파도가 넘실대면서 최불암 씨가 배를 통통통통 몰면서 맞아요. 바로 그 주제가 Beyond the Blue Horizon 들으시고요. 이어서 아까 언급해 주신 그 닥터 차정숙 드라마 중에 안신혜가 부른 나를 위한 하루까지 이어보겠습니다.
뉴스쇼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대중문화 속에 비친 며느리 변천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제 2010년대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똑같은가요? 아니 이제는 며느리란 소재는 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아니죠. 계속 있잖아요. 아까 닥터 차정숙 얘기를 했지만. 근데 여자들은 많이 변했다니까요. 그런데 사회가 안 변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고 나서야 아니 아직도 그런단 말이야. 아직도 내가 도련님 이런 말을 도련님? 아가씨? 이런 사극에서 나오는 것 같은 아니 도련님이 결혼하면 서방님? 아니 이 말이 도저히 입에서 안 나오는 네. 그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들을 여자들이 하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어느 시기에는 이제 작품으로 나오는데요. 2010년대, 2020년대 이후의 작품은 딱 두 작품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며느라기 웹드라마고요. 예. 또 하나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B급 며느리.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얘기들이. 예, 2018년 B급 며느리 요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였고요. 2020년에 며느라기 요거는 웹드라마인데 여기까지 건너가기 전에 사실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니 뭐 아침 드라마니 그렇죠. 이런 데의 소재로는 늘 넘쳐나는 늘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이야기해서 이 정도인 거죠. 그냥 기본 깔려 있는 뭐 얼굴에다 컵 던지고서 무슨 김치 던지고 이러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네. 그냥 깔아놓는 이야기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재미있는 작품들은 보면은 그 당혹감이 있어요. 나는 변했는데 예. 아니 이렇게 안 변했단 말이야 이런 거요. 예컨대 넝쿨째 굴러온 당신 같은 2013년 작품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박지은 작가 작품인데 여기는 그 남편을 고르는데 이 여자는 이제 드라마 프로듀서예요. 드라마 제작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시댁이 없는 고아를 골라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을 그런 남자니까 후딱 결혼을 해버려요. 그럼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한 거예요. 해외 입양되었다가 귀국한 젊은 의사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넝쿨째 굴러온 당신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의사가 갑자기 가족을 찾아요. 근데 시할머니까지 있는 집안에 줄줄줄줄 같은 건물 안에서 이제 이 방 저 방에 살아요. 정말 넝쿨째 시월드가 따라왔어요. 정말 이 드라마네 드라마. 얼마나 코믹해요. 네. 결국 이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변했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리고 변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아니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요즘에 어디 있어 이러고 욕을 하는데 자기가 보면은 그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작품들이 늘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B급 며느리하고 며느라기에 주목하신 거는 왜 그렇습니까? 다큐 영화잖아요. B급 며느리는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아주 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텔레비전이나 뭐 웬만한 드라마에서 그리기도 힘든 이야기예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남편하고 아이 셋하고 이렇게 자기하고 셋이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며느리예요. 네. 그런데 시댁에서 보기에는 아주 이상하고 못된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옷 입히는 거, 명절, 제사, 생신 뭐 사사건건 얽히고 갈등해요.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그럼 시어머니가 아우 왜 이런 걸 입혔어? 그리고 옷 다 벗기고 이제 딴 옷 입히는 거죠. 그럼 보통 며느리는 그냥 기분 나쁘지만 툴툴거리고 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순간 못 견디는 겁니다. 이 며느리가. 이 며느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물론 책을 봤더니 양보를 몇 개월은 했더라고요. 한 1년은 그냥 살았대요, 자기가. 근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아니다, 싫다. 면전에서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부모를 놀라게 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인 거죠. 아니요, 싫어요 라는 소리를 감히 며느리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낀 남편은 아주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거기서 보면 그 영화 중간에 이 선호빈 감독이 직접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출연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기와 자기 그 친가 가족들과 자기 아내와 아이까지 다 출연시키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작 발표 같은 거를 하는 얘기에서 이제 제작 그 어떤 계획서 같은 걸 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오죽했으면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 아주 전형적인 고부 갈등입니다. 얘기를 했다. 전형적인 고부 갈등을 그린 다큐 영화 B급 며느리. 근데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청중들이 까르르륵 하고 웃어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결국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손호빈 감독이 그래서 자기는 이 이야기를 팔아먹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아, 모두 공감할 테니까. 네,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에밀레 영화라고 생각한다. 내 몸을 갈아 넣으면 성공하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판 사랑과 전쟁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은 진짜 고통스럽고 진지한데 관객은 누구나 다 겪는 거를 갈등을 첨예하게 보여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 그게 이제 B급 며느리라면 B급 며느리예요. 2022년에 웹드라마 며느라기 요건 어떤 작품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인데 굉장히 착한 며느리예요. 며느라기라는 말이 항상 며느리가 처음에 되면은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은 기가 있다. 어떤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며느라기예요. 며느라기이기도 해요. 예, 며느라기이기도 하지만 며느라기를 누구나 겪는다. 그러니까 뭐 그 시어머니 생신이 됐는데 그냥 저녁 때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시누이가 전화를 해요. 아, 우리 엄마가 아침에 해갖고 다 미역국에서 바치면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어머,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착한 며느리가. 박하선 씨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쌓이는 거죠. 하나 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오고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여기에 맏동서예요. 큰 동서는 안 해요. 그냥 딱 그 시간만 나와요. 그리고 결국 막판에 가서는요. 아이를 그 남편이 그러니까 시숙이죠. 시숙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돼요.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굉장히 대조적인데 큰 며느리는 나쁜 면처럼 시부모한테는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대안일 수도 있는 이런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근데 주인공은 역시 이제 착한 며느리인 거죠. 속 끓이는 며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2022년까지 달려왔는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며느리들의 고군분투사네요. 대중예술 속의 며느리 모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의 며느리는 아주 반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며느리가 어떤 위치냐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배우자의 부모가 낯설고 어렵기는 사실 사위나 며느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근데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는 감히 할 수 없는 요구와 대접을 시부모는 며느리한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최하위 권력이니까 그 집안에 거의 하인처럼 부려도 되는. 요즘은 시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기는 할 겁니다. 내가 모시고 사는데. 요즘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예전하고 여자들이 달라졌으니까요. 그 위상이 달라졌죠. 예,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만의 그 권력 관계가 자기 손에 느껴져도 굉장히 불쾌한 거죠. 가서 도련님 소리가 안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생한테 이 B급 며느리는 호원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예, 호원아 이름 불렀다 난리가 나는 거죠. 시동생한테 호원아가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감히 아가씨 도련님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도저히 자기 입으로 도련님 소리가 안 나오더라. 왜냐하면은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분명히 누구야 이렇게 그럼요. 불렀을 텐데 결혼하자마자 도련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시부모님도 똑같은 거예요. 막 시어머니가 울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잘잘못으로 환원하기엔 너무 크고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예요. 맞네요. 그리고 결국 B급 며느리는 그게 구조적인 문제란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그 첨예한 갈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며느라기는 좀 답답한 인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며느리와 시부모, 시어머니가 같이 펑펑 울면서 서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죠.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그렇게 흘러온 사회 구조 속의 문제다. 그렇죠. 그 며느리만이 아니에요. 며느라기에서도 보면은 결국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벌어지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남편들도 고생이지. 정말. 그럼요. 시아버지, 남편 다 똑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근데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건데 못 바꾸는 거죠. 권력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 권력을 놓지 않고 싶으니까.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시대의 영감 며느리 변천사 오늘 쭉 훑어봤는데요. 마무리 한 말씀. 네.
그 B급 며느리에 나오는 그 며느리 역할을 했던 실제 며느리죠. 그 김진영 씨가 나중에 인터뷰한 걸 하나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하고 이해하고 곁을 내주고 우정을 쌓는 그런 관계이고 싶다, 자기는. 사실 심성 나쁜 사람 아니다. 우리 시부모님도 시어머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나도 그렇게 엉망진창 인간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고방식이 달라도 우정은 쌓을 수 있는 거다. 단지 그게 이제 권력으로 밀고 들어올 때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시부모님들이 아니 진영이 왜 이렇게 착해졌니 그런데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바뀌셨대요. 요구를 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것이다. 결국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옛날 걸 정상이라고 여기고 자꾸 부추기고 그걸 유지하는 게 문제이지 이게 조금만 어느 순간 바뀌면 갈등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B급 며느리는 하고 있는 셈이에요. 예.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며느리들도 계실 거고 시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남편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김진영 씨가 하는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 많다. 나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다. 결혼 참 좋다. 단지 이걸 부딪혀서 해결을 하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부딪혀서 우리가 해결을 하자. 왜 우리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럼요. 서로 이렇게 예, 불편하게 국가의 미래를 사는가? 위해서도 결혼하고 애 낳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오늘 제 1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나눴고요. 내일은 가족, 네. 그중에서도 부모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죠? 내일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그 다큐 영화 B급 며느리에서 주제가로 사용된 노래예요. 산울림의 지나간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예, 광고 듣고 그 곡 이어가죠. 예, 산울림의 지나간 이야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제 1탄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2탄으로 돌아오죠.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 좀 놔줘요. 이젠 저를 쉬게 해줘요. 아름다운 그날의 추억을 고이 간직하게 해줘요. 꿈꾸듯 지나버린 날들이 허무하지 않게 해줘요. 어린 날 새하얗던 종이엔 예쁜 색이 칠해졌어요. 지나간 이야기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방에 그 그림들로 장식할래요.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외로운 날도 있었죠. 이제 외로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외로운 날도 있었죠. 이제 외로울 것 같진 않아요. 랄랄랄랄랄랄 좀 놔줘요. 이젠 저를 쉬게 해줘요. 아름다운 그날의 추억을 고이 간직하게 해줘요. 꿈꾸듯 지나버린 날들이 허무하지 않게 해줘요. 어린 날 새하얗던 종이엔 예쁜 색이 칠해졌어요.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방에 그 그림들로 장식할래요.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외로운 날도 있었죠. 이제 외로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외로운 날도 있었죠. 이제 외로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외로운 날도 있었죠. 이제 외로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냥 이대로가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